버려진 유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바른의 회의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둘러앉아 있었다. 이틀 전 급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대한건설 이사장 이광수의 유산 분배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산을 분배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맏아들 이도현 37세는 회사 지분 40%와 강남의 빌딩 2채를 상속받았다. 현재 대한건설 상무로 재직 중인 그에게는 당연한 몫이었다. 둘째 이민 제36세는 의사답게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던 아버지의 배려로 현금 200억과 부동산 몇 채를 물려받았다. 그리고 막내 이준호 씨에게는 변호사가 잠깐 말을 멈춘 후 서류를 확인했다. 인천 중구 항동에 위치한 창고 하나를 유증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준호 35세는 귀를 의심했다. 창고 하나? 형들은 수백억대 자산을 봤는데 자신은 낡은 창고 하나? 잠깐 그게 전부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맞습니다. 인천항 근처의 창고 건물 하나가 전부입니다. 도연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아버지는 현실적이셨어. 그리나 끄적거리며 놀고 먹던 놈에게 뭘 더 주겠어? 민재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형 말이 맞아.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프리랜서 작가라고 하면서 몇 년째 책 한 권 못 내고. 그만해. 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형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변호사가 준호에게 창고 열쇠와 등기부등본을 건네며 말했다. 고인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준호에게는 진짜 보물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형들은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보물이라니 녹슨 창고가? 준호는 참담한 심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35년간 살아오며 느껴온 소외감이 절정에 달했다. 아버지조차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회의실을 나서며 준호는 주머니 속 창고 열쇠를 꽉 쥐었다. 과연 이것이 인생의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열쇠일까? 창고의 비밀. 이틀 후 준호는 인천항으로 향했다. 분노와 절망감이 뒤섞인 채로 지하철을 타고 인천 중구 항동에 도착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을씨년스럽게 들려왔다. GPS를 따라 걸어간 끝에 도착한 곳은 3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창고였다. 회색 시멘트 벽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철제 문은 삐걱거렸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열쇠를 꺼냈다. 이게 뭐가 보물이라는 거야? 중얼거리며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고 안은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다. 오래된 박스 몇 개와 녹슨 선반들만이 을씨년스럽게 놓여있을 뿐이었다. 준호는 벽에 기대어 절망감에 휩싸였다. 정말 이게 전부인가? 그때 갑자기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물이 창고 지붕의 틈새로 스며들어 바닥에 떨어졌다. 준호가 몸을 피하려고 벽 쪽으로 다가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젖은 벽면에서 희미한 문양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투명한 잉크로 그려놓은 듯한 기하학적 패턴이 서서히 선명해졌다. 준호는 숨을 죽이며 벽에 손을 댔다. 이건 뭐지? 그 문양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자 갑자기 딸깍 소리가 났다. 벽의 일부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안쪽에는 작은 금고가 자리하고 있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금고는 비밀번호가 아닌 지문인식으로 잠겨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올려놓자 삐 소리와 함께 열렸다. 금고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었다. 수십억 원 규모의 회사 채권, 강남과 여의도 일대의 부동산 문서들, 그리고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가 적힌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가장 위에는 아버지의 친필 편지가 놓여 있었다. 준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진짜 보물을 찾은 것이다. 형들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재산을 주었지만 너에게는 진짜 힘을 주었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이 재산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고 위험도 따른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아버지가...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다. 분노는 당황스러움으로, 절망은 혼란으로 바뀌었다. 진짜 이유라니? 대체 아버지는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 충격적인 진실. 준호는 금고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서류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겉면에는 준호에게 마이너스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편지를 꺼냈다. 준호야, 이 편지는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쓴다. 35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말해야겠다.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내 진짜 어머니는 내 큰누나 이현숙이고 아버지는 매형 박진우였다. 너를 낳고 3개월 뒤 두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너는 그때 겨우 돌이 지나지 않았었다. 내가 너를 데려와 키웠지만 아내는 처음부터 반대했다. 그래서 너에게 차갑게 대했고 도연이와 민재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너를 달리봤다. 미안하다. 하지만 진짜 미안한 이유는 따로 있다. 누나 부부의 사망 후 받은 보험금과 그들이 남긴 재산 10억 원이 내 사업의 미천이 되었다. 그 돈으로 대한건설의 기반을 닦았고
오늘의 재산을 일구었다. 사실상 모든 것이 너의 부모님 덕분이었다. 35년간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너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었지만 아내 눈치도 보였고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했다. 이 창고 안의 모든 재산은 원래 내 것이다. 내 부모님이 남긴 10억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니까. 형들이 받은 재산은 내가 따로 번 것들이고 이것들은 내 몫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진실을 알고 내 것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이광수가.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차별과 냉대가 이해됐다.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형들의 무시, 가족 모임에서 느꼈던 이질감, 모든 것이 설명됐다. 자신이 이 집안의 진짜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망할까? 진실을 알았지만 상실감만 더 컸다. 35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사랑은 죄책감에서 나온 것이었고 진짜 부모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거대한 재산을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다. 창고 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다. 35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 비처럼 차갑게 마음을 적시고 있었다. 몰락한 형제들. 창고에서 진실을 알게 된 지 한 달이 흘렀다. 준호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먼저 큰형 도연의 소식이었다. 대한건설 상무로서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치명타가 닥쳤다. 아내 김소영이 해외 펀드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20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이다. 회사 자금까지 끌어다 쓴 것이 발각되면서 도연은 임원진에게 사퇴 압박을 받고 있었다. 준호야, 형이 부탁이 있어. 도연이 처음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는 과거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다. 무슨 부탁이요? 준호는 담담하게 답했다. 아버지가 너에게 뭔가 더 남겨주신 것 같던데 혹시 현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형이 좀 빌려도 될까? 정말 급해. 둘째 민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강남 일대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으로 병원 자금까지 투자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환자들도 줄어들면서 병원 운영이 어려워졌다. 준호, 우리 형제잖아.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민재는 직접 준호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내가 받은 창고라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준호는 두 형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을 비웃고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간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복수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마지막 부분에 놓쳤던 문장이 있었다. 가족을 미워하지 마라. 그들도 진실을 몰랐고 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 뿐이다. 원망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택하길 바란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다. 복수는 달콤하겠지만 그것이 과연 자신이 원하는 삶일까? 아버지, 아니 삼촌이 진정 바랐던 것은 무엇일까? 며칠 후 준호는 결정을 내렸다. 형들을 만나자고 연락했다. 형들, 도움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진짜 가족이 되어야 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도현과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자신들이 준호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미안했어. 도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복수보다 화해를 선택한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느꼈다. 화해와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준호는 형들을 다시 불러 구체적인 제안을 꺼냈다. 형들,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해양안전재단을 설립하려고 해요. 준호는 미리 준비한 계획서를 펼쳤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처럼 바다에서도 많은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어촌 지역 구조장비 지원, 어민들 안전교육, 해상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도현과 민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은 단순한 금전적 도움이었는데 준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도현 형은 건설업 경험을 살려 구조시설 건립을 맡아주시고 민재 형은 의료진과 연계해서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준호야, 우리는 지금 당장 빚을 갚아야. 민재가 말을 꺼냈다. 형들 빚 정리는 재단에서 우선 처리해드릴게요. 대신 진심으로 이 일에 참여해주세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하고 싶어요. 며칠의 고민 끝에 형들은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준비 과정에서 준호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다. 6개월 후 인천항 근처에 희망해양 안전재단이 문을 열었다. 그 옛날 낡았던 창고 자리에는 현대식 교육센터와 구조장비 보관소가 들어섰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지역 어민들, 해양경찰,
정부 관계자들까지 모였다. 준호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가장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35년 전 이 세상을 떠나신 제 부모님 박진우 선생님과 이현숙 여사님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분이 남겨주신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바다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두 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중석에서 도현과 민재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도 준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준호가 형들을 바라보았다. 오늘부터 우리는 정말로 한 가족입니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 말이에요. 개소식이 끝나고 세 형제는 바닷가에 나란히 서 있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준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이런 길을 선택해줘서. 도현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가 너한테 정말 못했구나. 앞으로는 진짜 형 역할 하겠어. 민재도 진심으로 말했다. 바닷바람 속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형제가 되었음을 느꼈다. 버려진 유산은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게 해준 선물이었다.